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와수다 김우석, 이창금입니다. 저희에게 사상 첫 4강을 안겨주신 그 2002년 월드컵의 마에스트로였죠라고 하면 히딩크 감독님이 화를 내실까요? 네. 아, 네. 그럼 마에스트로는 빼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현재 강원FC 대표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영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한 말씀 해주시죠. 임창금 기자님의 반강제적인 요청에 의해서 끌려왔고요. 이왕 이곳에 끌려온 만큼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너무나 유명한 또 이영표 그러면 개인기죠. 이영표 우리 대표님의 그 추억의 리프팅과 추억의 드리블 레슨 시간을 시작으로 오늘의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뛰는 게 안 되지 뭐. 리프팅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해봐서 본인이 느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딱 찾아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볼이 왔을 때 그 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워놓고 밀어놓고 치고 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발의 감각. 발의 감각. 그 코치님께서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냐면 발이 이렇게 되게 면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면적의 감각을 만들려면 3만 번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3만 번, 바로 옆에 3만 번, 3만 번, 3만 번 이렇게 하려면 뭐 수천만 번의 터치가 있어야 드디어 발에 감각이 생긴다. 최고로 좀 많이 해보셨던 게 몇 번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8,000번을 하고 나서 그만했어요. 8,000번이요? 중학교 1학년 때. 8,000번이요? 전반전 35분, 후반전 35분이었어요. 근데 전반전이 시작해서 네. 후반전 경기 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몇 번 하다 보면 공이 튕겨나가니까 이제 지겹고 좀 힘들어서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경쟁심이었어요. 옆에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 한다. 그럼 난 11개. 100개 한다. 그럼 뭐 나는 120개. 그럼 막 그 이기려고 그 경쟁심을 놓고 막 했었어요. 근데 축구를 잘해야 되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령은 있죠. 근데 그 요령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잘 되는구나라고 행동을 하면서 터득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트래핑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무조건 많이 연습하면은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요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빠른 공이 나한테 와서 내 몸에 터치를 해서 어디든지 공이 딱 죽어서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려면 자 봐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벽은 튀어올라요. 그런데 골망이 되게 부드럽대요. 골망에 아무리 세게 차도 공이 탁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아플 것 같으니까 힘을 줘요. 그렇죠. 안 되죠. 공이 딱 터치를 하는 순간, 공이 오는 순간 힘을 내쉬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공이 딱 죽어요. 발도 호흡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내쉬면 이완이 되거든요. 제가 힘이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근데 힘을 빼면은 딱 죽잖아요. 드리블도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트래핑 할 때는 공중에서 이걸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선수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 옆으로도 하고요. 발바닥으로도 하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축구 하면은 여기 인사이드, 인스텝, 아웃사이드 이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쓰는 게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을 되게 잘 사용하면 축구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을 쭉 뻗은 제 발 레인지가 있는데 이 레인지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왔지 더 밖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럼 발바닥에서 몸이 안으로 들어오면 공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발바닥을 사용한다는 뜻은 공을 계속 내 안으로 모으면서 드리블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치면 이거는 저한테 멀어져요. 제 몸에서. 바깥도 치면 멀어지잖아요. 물론 내가 치면서 몸이 같이 가야죠.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몸이 같이 가는 연습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치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발바닥은 하면 와요.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바닥 드리블을 하면 내가 공을 모으는 드리블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가 뺏기 어렵죠. 그 킥을 좀 잘하는 방법이 정확한 임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골프도 이렇게 스윙을 할 때 힘을 막 주고 막 세게 차려고 하면 오히려 안 나가고 힘을 빼고 있다가 임팩트 때만 힘을 딱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도 스윙을 할 때 정확하게 일단 기술적으로 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는 순간만 힘을 딱 주고 그 전에는 힘을 최대한 빼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댈 때만 딱 갔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공이 너무 이 아래쪽을 차버리면 공이 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세를 세우면 공이 떠요. 그러니까 차고 나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공이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슈팅할 때 허리를 접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리가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건 아무리 세게 차도 공이 안 떠요. 반대로 이제 뛰어서 멀리 보내고 싶을 때는 뒤로 그러면 좀 그렇죠. 뒤로 눕히면은 뒤로 눕히면은 당연히 공이 멀리 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그 방향으로 그대로 공이 나가요.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터치하고 나서 팔로잉 스루를 글로 쭉 같이 밀어줘야 돼. 어느 정도는. 한 1초 정도 쭉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면 공이 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죠. 근데 공도 이게 빨리 쭉 보내는 게 있고 떨어지고 나서 공이 굴르지 않고 통통 쓰게 하는 킥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쭉 들어가서 떨어져갖고 구르게 하는 킥이 있고도 다 달라요. 툭 쳐갖고 공간에 떨어뜨려서 공이 스핀을 먹어서 멀리 안 도망가게 하려면 일부러 그래서 이 아래를 쳐갖고 공을 깎죠. 이렇게 뒤쪽으로. 찍어치는 거네. 예, 깎아갖고 백스핀을 넣어갖고 떨어지자마자 공이 안 도망가게 이렇게 딱 하죠. 정말 뭐 짧은 시간에 주옥 같은 설명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추억의 축구 선수 이영표 대표님의 리프팅과 킥 그리고 드리블에 대한 아주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 추억의 축구가요. 제가 아 너무 추억을 제가 언급했나요? 아니 괜찮은데 네네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뭐 은퇴했으니까 추억의 축구 선수 맞죠? 네. 어쩌면 선수 이영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뭐 그냥 관심이 있었던 일이 행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 축구가 발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는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은퇴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이든 뭐 그 외적이든 그 경험을 후배들한테 전해주는 것.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 행정과 시스템과 환경이 잘 돼 있으면 선수들이 더 빨리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돼서 나는 이 행정적인 발전을 시키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저는 뭐 지도자보다는 행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유럽에 가 보니까 가서 느낀 거는 유럽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도 또 있더라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아주 균형 잡히게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축구 문화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이것도 저는 이 논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가 자기 거 잘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맞아요. 팀이 강해지고 잘하게 된다. 이 논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는 그게 분명해요. 잘한 거와 못한 거. 그러니까 못한 거는 오늘 너 때문에 졌어.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오늘 너 때문에 졌다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군요. 예, 책임을 물어버려요. 거기서.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느끼는 어떤 한국 문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팀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제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의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유럽은 그냥 강팀이 약팀을 대부분 이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변수가 없이. 우리나라보다 강팀을 이겨요. 종종.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희생정신. 희생정신. 기본적으로 뭐 내 목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도 다 하면서 동료들이 어려울 때 그 동료를 도우려는, 그리고 동료의 실수도
내 실수로 받아들이는 그 우리라는 그 태도, 이런 독특한 문화가 이 팀 스포츠에서 팀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독님이 전술을 하는데 선수가 이제 이쑤시개 하나 들고 뒤로 누워갖고 다리 꼬고 누워서 감독이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잘못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감독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들어와 줬어야 되면 뭐 발 쾅 차고 나가버리고 이런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토트넘에 있을 때 감독님하고 선수하고 거의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둘이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한국은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냥 완전 사생결단인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갔는데도 다시 웃고 어깨 동무하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선수가 지도자에게 그런 챌린지를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옳은 문화는 아니에요. 한국도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좀 아쉬웠던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히딩크 감독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훈련을 하는데 아주 평범한 실수를 했어요.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서. 그랬더니 그 실수를 보고 우리 히딩크 감독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5분, 10분 있다가 다른 선수가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 사람도 차별을 하나?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히딩크 감독님하고 무슨 나이키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있다가 휴식 시간에 감독님한테 그때 훈련 때 왜 이 선수한테는 뭐라고 그러고 이 선수한테는 뭐라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뭐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뭐라고 했던 선수는 이 선수는 성격상 칭찬하면 안 되고 강하게 몰아붙여야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강하게 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이 선수는 칭찬하면 잘하는데 뭐라고 하면 못하는 선수.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냐면 선수의 발전에 포커스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지도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감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창의적인 패스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냥 한 번 넘겨요.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그럼 감독님 보여서 야, 너 능력 안 돼. 그거 하지 마. 하는 것만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쉬운 패스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뻔한 패스. 어디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지도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축구를 할 때 이런 거였어요.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감독님이 그 벤치에서 소리를 치시더라고. 야, 너 똑바로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랬었죠. 전반전이 끝났어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너 후반전에 똑바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후반전 들어갔어요. 근데 후반전도 시작하자마자 10분 있다가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났는데 근데 뭘 어떻게 똑바로 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해라 그래서 똑바로 해를 끝났어요. 좀 냉정하고 그리고 좀 더 그 효율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히딩크 감독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반드시 어떤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딱 한마디를 딱 하면 10명 중에 한 7, 8명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하면 안 되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리더는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구나. 특히 집안에서 많아요. 집에서 아내에게 이 말은 하지 말걸. 네. 이제 1999년 이제 그때 허정무 감독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대표팀에 처음 이제 코리아컵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 이전의 어떤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를 저희가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제 연습 경기를 뛰면은 코치님이 이제 저한테 어떤 그 제재를 가했냐면 3명까지 제칠 수 있었어요. 4명을 제치면 파울을 줬어요. 너무 제가 드리블을 하니까. 3명까지 딱 제치고 되게 아쉽게 이제 패스를 주는 거예요. 1명을 제칠 수 있어야 돼요, 축구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사이드에서 1명을 제치고 크로스를 올리거나 슈팅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축구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패스도 하고 뒤로 뺐다가 반대로 넘겼다가 뭐 얼리 크로스가 나왔다가 막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공격 진영에서 사이드에서 1대1이 걸렸을 때 왼쪽도 갈 수 있고 오른쪽도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선수는 축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포지션이 윙백이셨잖아요. 주로 왼쪽에서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네. 그럼 포지션도 혹시 본인이 직접 정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포워드, 섀도우 스트라이커였고요.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4학년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왼쪽 윙포드였죠.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형들이 졸업을 한 거예요, 다. 사이드백 보는 형들이. 그래서 저희 둘이 다 이렇게 내려와서 감독님이 너희들이 이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해라. 롤이 더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이제 우리 자리를 지켜주고 다른 선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비였지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윙백이 된 거죠. 그 가장 어려웠던 그런 상대가 있었나요? 어떤 한 선수가 제가 힘들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는 한 번도 누가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고등학교 선수도 힘들더라고요. 상대가 강한가 안 강한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이제 그 대회 전에 부상 입으셔가지고 상당히 낙심하셨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또 포르투갈전도 뛰었고 어시스트를 했어요. 박시정 선수의 골을 도왔고 그 다음엔 또 이탈리아와의 어떤 16강전에서 또 그 크로스로 도움 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는 완벽한 준비가 돼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아주 뭐 정말 담백하게 그냥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였죠. 왜냐면은 지성이 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어시스트 하기보다는 본인이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다. 정환영 골 같은 경우도 크로스 자체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평범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말디니를 헤딩해서 이기고 부폰을 뚫고 넣은 정환영이 골이지. 진짜 내가 여기에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근데 좀 어떻게 하면 한국 축구가 좀 체계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축구를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면 더 인기가 많아지고 경기장에 몰려요. 경기장에 몰리면 홍보 효과가 되니까 중계를 하기 시작해요. 중계를 하기 시작하면 광고가 되니까 스폰서가 들어와요. 스폰서가 들어가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는가 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를 딱 걸어서 선순환을 만들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발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발점은 일단 축구를 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선수는 좋은 지도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지도자는 또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는 프로그램, 행정력과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지 좋은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행정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그 좋은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가서 좋은 선수를 만들 거고 좋은 선수가 나오면 좋은 경기를 하고 좋은 경기를 하면 이기게 되고 이기면 팬들이 좋아하면 중계가 붙고 중계가 붙으면 스폰서가 들어오고 스폰서가 들어오면 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축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비인기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향을 딱 바꿔서 해외로 딱 돌리는 순간 이거 갖고 어떻게 성적을 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해외에서 투자하는 일본이 투자하는 축구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본하고 중국은 저희가 이기잖아요. 그럼 그건 좀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해외에서 이 중국하고 일본은 대국이에요.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한 민족만 이 중국하고 일본을 무시해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기질. 지기 싫어하는 이 성격이 제가 볼 때 축구에서도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팬들과 선수들이 스킨십을 해야 많이 경기장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마케팅에 관심이 없으시면 느끼기 힘든 단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신, 이런 철학을 갖게 된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2012년하고 13년도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축구는 유럽이 최고지만 스포츠 마케팅은 미국이 최고예요. 그 정말 그 최고의 대학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최고의 연구 논문들이 바로 현장에 들어와요. 그게 제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미국에 가서 스포츠 마케팅하고 행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사실 저는 2012년도에 경기를 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거기 이제 구단 회장님이 왜 너 은퇴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나 좀 이 대학 가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좀 내가 한다. 대학원 가서.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대학교 가서 그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클럽에 인턴으로 온다. 근데 너 만약에 1년 더 뛰어주면 너 우리 클럽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더 뛰었어요. 그리고 밴쿠버가 저를 이제 클럽 앰버서더로 고용을 해서 저에게 5년 동안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강원도에 산다고 해서 강원FC 팬이 되지 않고 강원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강원FC 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팬이 되는가? 터치가 있으면 돼요.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팀을 응원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접촉을 하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강원도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5세부터 12살 아이들에게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살에서 12살짜리 아이들이 20살, 30살, 40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월드컵을 보다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 재밌네? 나 어느 팀 응원하지? 응원 좀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강원FC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이 매년 10,000명씩 우리가 강원도에서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면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15년 후에는 20,000명, 30,000명 너끈히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혹시 뭐 이렇게 축구 말고 그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뭐 공부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아요. 더 과거에 비해서 불행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밖에, 우리밖에 모르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점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한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지혜보다는 지식을 쌓아 올리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서는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르치지는 못한 거죠. 교육이 못했다면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스포츠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득 이제 떠오른 생각은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 때 그 해설위원으로 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해설위원 하기 때문에 받는 어떤 그 보수를 다 기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기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부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과 좀 연관돼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국가대표 되고 돈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유럽에서 뛰고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딱 하고 나서 얘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뤘으니까 저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만족감 뒤에 엄청난 허무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그때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예. 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됐을 때 자신이 실패한 삶을 살든 성공한 삶을 사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나라는 2인칭 단수가 되면 안 되고 너 혹은 우리라는 2인칭, 3인칭 복수가 될 때만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제 삭스업이라는 양말 또 그 기업도 하나 차리셨는데, 기업, 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뭐 나누고자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에 넘어져요. 그럼 넘어진 선수가 잔디밭에 딱 태클 당해서 넘어진 선수가 일어나기 전에 양말을 앉아서 끌어올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양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마음을 다잡는 행위다. 그리고 루틴 같은 거네요. 그렇죠. 루틴. 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양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행위.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잡아 끌어올려주겠다. 마음을 싹스업시켜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싹스업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뭘 하다가 진짜 양말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신 양말을 일반 양말이 아니라 진짜 최고급 양말을 만들어보자. 이탈리아 로날티기계로 만들어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 양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 벌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이제 계속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전 프로젝트는 이제 그 마라톤 케냐 오주환 선수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분을 그 발굴하고 귀화시켰던 오창석 감독님이 계세요.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마라톤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선수를 엄청나게 키우고 케냐에서 고지대 훈련을 하시다가 거기서 풍토병을 얻으셔서 2달, 3달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한체육회 규정이 뭐냐면은 이 지도자가 없으면 훈련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당장 훈련비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훈련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축구 행정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혹시 죄송하지만 청사진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잠시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그 미술관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그 이우환 선생님이 쓴 그 점으로 쓴 작품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생은 뭔가. 근데 인생은 반복이다. 근데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건데 매일같이 똑같은 그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 최근에 저를 가장 행복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때가 한 2월 말 3월이었어요. 날씨는 약간 쌀쌀했는데 따뜻한 햇살이 딱 비쳤어요. 근데 집 앞에 제가 벤치에 딱 앉아 있었는데 와이프랑 제 손에 바닐라 라떼가 딱 있었어요. 그 바닐라 라떼가 아주 맛있는 바닐라 라떼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거면 저는 바닐라 라떼와 사랑하는 아내와 시원한 바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스포츠 와스타의 김우석, 김창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